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R 툴 혹은 R 랭귀지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익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사용 방법하고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이제 변수라든가 뭐 벡터라든가 뭐 함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R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라서 무료로 우리가 구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이제 분석 툴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 자료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통계 작업에 이제 특화가 된 소프트웨어라서 이제 많이들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의 특징은 이제 뭐 계산기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처럼 계산을 해서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들은 이거 프로그램 언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R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런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나 통계 분석을 위한 거의 모든 기능을 이제 함수나 어떤 패키지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서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을 위해서 자바나 C 같은 프로그램 언어하고도 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거의 100메가 이내의 사이즈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고 무엇보다도 공짜라는 거 그게 우리한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R이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보는 사람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건데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R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R을 설치했으니까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R은 우리가 잠깐 해봤습니다만 어떤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고 이것을 실행하면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즉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결과를 바로 보여주고 또 명령 내리면 바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떤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R을 계산기로 쓰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이 계산기에 수식을 입력하듯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걸 실행을 하면 바로 계산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2 더하기 3, 이거는 이제 3에다 6을 더한 다음에 8을 곱하시오. 뭐 이런 연산이 되겠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에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사칙 연산자인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의 몇 승, 뭐 이런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 2개를 쓰면 나머지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을 2로 나눈 나머지 얼마죠? 1이죠. 그런 것들을 나머지를 계산할 때 쓰는 것이 이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샵하고서 뭐 뒤에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 쓰는 것을 소위 이제 주석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이제 커멘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샵으로 시작하면 주석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주석문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요 명령이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는 건데요. 이거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연산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 앞에 샵 앞에 있는 요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고 샵을 만나면 뒤에 있는 것들은 무시를 하게 됩니다. 저건 사람이 보라고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석문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R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는데 작업할 때는 아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 하는 작업이었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혹은 제3자가 내가 해놓은 작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석을 많이 달아놓는데 이런 것들을 주석을 많이 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기로도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수학 함수들 있죠.
수학 함수들을 똑같이 R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로그는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로그 10에다가 5를 더하시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SQRT는 스퀘어 루트, 제곱근이죠. 그래서 25의 제곱근을 계산하시오. 이런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맥스 그래가지고 537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에서 맥스니까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민 함수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고 지나갈까요? 자, 쉬운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더하기 3 명령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저는 그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다 타이핑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 더하기 3을 실행하면 5라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6에 8을 곱하면 72, 그 다음에 2에 3승, 결과가 8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14를 3으로 나누면 자, 이와 같이 4.666 이렇게 해서 소수점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연산을 해보면 1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그 10의 값에 5를 더하면 7.30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SQ 25의 제곱근이죠. 스퀘어 루트 값을 구하면 5, 539 중에서 최대값은 9, 그 다음에 539 중에서 최소값은 3이 나옵니다. 네, 여기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연습 문제는 이대로 그냥 따라 해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차례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변수 혹은 variable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개념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값을 임시로 보관해 놓기 위한 저장소,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저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장된 값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변수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를 보면요. 자, 여기에 이제 A라고 불리는 게 이게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은 어떤 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10이라는 값을 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 이제 그림이 있는데 아까 그 변수라는 게 어떤 값을 임시로 보관해 놓는 저장소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뭐 박스가 있는데 10을 A에 저장하시오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이 박스 안에 딱 보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에 있는 명령어를 보니까요. 자, A 더하기 20을 B에 저장하시오. 이건 무슨 말일까? 이게 변수라고 그랬죠. 변수에다 어떤 숫자를 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변수에 들어있는 값에다가 20을 더하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A에 뭐가 들어있죠? 10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10하고 20을 더하여서 그걸 또 어디다 넣죠? B라고 불리우는 박스에다가 넣고 있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B에는 3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변수가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변수는 어떤 값을 임시로 보관해 놓는 곳이다, 저장소다. 그리고 이 박스하고 이 박스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변수의 이름, 즉 여기서 A, B 뭐 이렇게 붙인 것이 이 변수의 이름, 즉 박스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10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20을 B에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해서 C에 저장했습니다. 즉 A에 들어있는 값과 B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서 C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냥 C 이렇게 하고서 실행을 하면 변수 이름이잖아요. 그럼 변수 이름을 실행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R에서 이 C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들은 프로그램 언어의 변수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언어하고 좀 다른 점은
소위 자료형이라는 것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즉 A라는 변수 이름 A, B, C는 우리가 붙인 이름인데 거기에 무슨 값이 들어갈지를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죠. 즉 숫자가 들어갈지 문자가 들어갈지 정해놓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를 R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거 R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의해서 어떤 값들을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보통 이 변수의 변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데 5만 가지 것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저장하는 것이 이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인데 요거는 이제 숫자를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자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래서 문자는 숫자하고 구분이 돼서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로 값을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 값은 따옴표로 묶어서 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그 A에 10, B에 20 들어있는데 A 더하기 B 그러면은 둘 다 숫자니까 계산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A에다가 문자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A는 문자, B는 숫자가 되겠죠. 이거 계산이 안 되겠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연산은 변수와 변수 사이 연산은 이게 들어있는 값의 종류가 같아야 타입이 같아야 된다. 이게 너무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줄은 요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 세미콜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하나의 명령어죠. 그렇죠? 명령어 단위. 한 줄이 하나의 명령어인데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이거를 짧은 걸 여러 줄을 쓰려니까 너무 줄이 길어진더라. 그래서 이제 한 줄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를 이렇게 구분해 주면 각각 세 개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에 여러 명령문을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변수에 어떤 값을 넣는 것을 해보도록 할까요? A에는 10을 저장하고요. 그러면 B에는 20을 저장하고 C에는 A와 B를 더한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C의 값을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30이 나왔죠. 그러면은 A하고 B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나 보고 싶으면 이렇게 A만 골라서 엔터를 치면 A에 저장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보고 싶으면 이와 같이 변수를 마킹하고 컨트롤 엔터해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A에 10을 넣었고요. B에는 20을 넣고 A와 B를 더하면 30이 됐습니다. 그래서 A에 저장된 값을 다시 확인해 보면 10인데 이번에는 A에다가 문자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A가 10에서 문자 A로 바뀌었는지 볼까요? 바뀌었죠. 그런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오죠. 문자하고 숫자는 더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개의 명령어를 한 줄에 썼는데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면 세 개가 한꺼번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D 뭐 있나 보면 10, E에는 뭐 있나 보면 15, F에는 뭐 있나 살펴보면 20이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변수 이름을 붙일 때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규칙을 따라서 마음대로 만듭니다. 우선은 이 변수의 첫 글자는 문자, 보통 이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한글도 되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잘 안 쓰죠. 그래서 알파벳 문자나 점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단 첫 글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작한 후에는 문자, 숫자,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언더라인 이런 것들을 섞어서 변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즉 같은 A라도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소문자고 이건 대문자인데 각각 다른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점을 중간에 넣어서 어떤 이름을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문자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보통 의미를 좀
이 변수 이름이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드는 것이 보통 이제 이해하기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규칙을 지켜서 여러분이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이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화살표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퀄 부호, 이퀄 부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권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기에 15를 이리 보내라는 뜻이구나, 즉 여기 저장하라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좀 일단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값을 집어 넣는 순간에 이 변수가 컴퓨터 안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 만들어진 변수는 언제까지 존재를 하는가? 한번 만들어진 변수는 R을 종료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R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 시작해서 이걸 만들죠. 그럼 만들어부터 종료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뭘까요? 소문자 AVG에 10, 대문자 AVG에 20 넣어서 넣고 이렇게 쭉쭉 넣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함수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근데 이 프린트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글자 그대로 프린트하는 겁니다. 값을 출력하는. 아까 어떤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 변수의 이름을 그냥 타이핑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프린트라고 함수에 집어넣어도 내용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cat이라고 하는 또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변수를 혹은 여러 값들을 한 줄에 혹은 동시에 출력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따옴표하면 이게 문자열이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찍히고, 그 다음에 평균은, 그러고서 AVG가 여기 찍힙니다. AVG에 뭐가 들어있죠? 10이 들어있죠? 그러면 평균은 10. 그러고서 여기에 백슬러시인데요. 백슬러시 n은 줄 바꿈 기호입니다. 그래서 출력되다가 이걸 만나면 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줄 바꿈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가끔 이제 이 백슬러시가 키보드에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키보드 자판 중에 이런 원화기호가 있는 키가 있죠. 이것이 이걸 누르게 되면 이 R상에서는 백슬러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하나의 이름 변수에는 이게 여러 가지 오만 가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숫자를 집어넣었다가도 그 다음에 다른 값인 문자를 집어넣어도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집어넣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변수에는. 그래서 하나의 변수라도 숫자도 넣었다, 문자도 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막 바꿔서 넣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죠. 나는 숫자를 넣었다고 생각하고서 막 계산한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는 잘 안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변수에는 여러 가지 값들을 바꿔서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문자 AVG에 10을 저장하고요. 대문자 AVG에 20을 넣습니다. 그러면 AVG에는 뭐가 들어있냐? 소문자와 대문자는 다른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소문자에는 10, 대문자 AVG에는 20.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는 다른 변수이고요. 마찬가지로 세 개의 변수에 각각 세 개의 값을 저장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값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그 변수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VG 값을 출력하는 명령 프린트라고 했죠. 하면 이렇게 10이 나오고요. 그래서 프린트는 어떤 값 하나를 출력할 때 쓰면 좋고요. cat은 이렇게 지금 출력할 게 한 개, 두 개, 세 개죠. 이렇게 여러 개를 연이어서 출력할 때는 cat을 쓰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평균은 해가지고 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이 왜 찍혔죠? AVG의 대신에 AVG 자리에 10이 찍혀서 그렇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V1에는 10을 넣어서 V1의 내용을 확인했고,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V1에 굿모닝을 넣은 다음에 다시 V1을 확인해 보면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변수는 어떤 값이든 넣는 대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참고로 RStudio 상에서, 이건 RStudio 상에서만 되는 기능인데요. 이 꺽쇠하고 이 빼기를 해야지 이게 화살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쉽게 입력을 하고 싶으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빼기 기호를 누르면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창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이제 콘솔 창으로 이동하려면 컨트롤 E, 그 다음에 거꾸로 이동하려면 컨트롤 1을 누르면 창과 창 사이에 이동이 되니까 참고 바라고요. 자, 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 즉 변수에는 어떤 값인가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나 이걸 갖다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값만 살펴보면 일단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혹은 소수 포함은 실수 포함해서 숫자를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들을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진 문자들을 또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문자인데 따옴표 없죠. 그리고 대문자로 되어 있죠. 요건 특수한 값입니다. true, false.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논리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문자나 대문자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true 대신에 t라고 써도 됩니다. false 대신에 f라고 줄여 써도 됩니다. 이런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null 그래가지고 비어있는 값을 나타내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고, 이게 null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없는 값입니다. 없는 값. 근데 그리고 없는 값 중에 비슷한 게 NA라고 하는 것인데 결집값, 즉 어떤 설문조사 같은 데서 빼먹고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로 표시가 되는데 없는 값이고, 그 다음에 NAN은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가 불가능한 값을 NAN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INF는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INF는 음의 무한대를 나타내는 특수한 값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나올 때 그때 뭐 다시 살펴보도록 했고, 대표적인 거는 이제 숫자와 문자, 그 다음에 논리 타입, 이 세 가지가 변수에 저장되는 대표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A에는 10이라는 숫자, B에는 문자, 그 C에는 null이라고 하는 값을 넣습니다. 진짜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걸 실행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대문자 A 변수에 10을 넣고 대문자 B에는 good, 그 다음에 C에는 null, D에는 NA, E에는 true 이렇게 넣습니다. 다 각각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넣는데, 마찬가지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수명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이 명령어 상태에서 변수를 하나씩 찾아보면 이와 같이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가 없네요. 이것은 이제 요거를 명령어 실행을 안 했네요. 그래서 2를 다시 실행해 보면 true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배운 거 가지고 좀 응용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반지름이 10, 15, 20인 원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3.14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직접 입력을 해도 되겠고요. 우리가 변수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답게 변수를 좀 써서 해보면, 여기 3.14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3.14를 파이에다가 그냥 한번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도 2번 반복이 되니까 이거를 R이라고 해서 10을 넣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이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죠? 네,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이번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이제 15죠. 15를 넣고 그 다음에 파이는 안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같은 명령이 되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반지름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요거와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내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반지름을 같이 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수학식을 쓰면 되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이 3.14 해가지고 반지름이 10인 경우에 314, 15이면 706, 20이면 1256. 근데 변수를 이용하면 3.14는 파이에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10을 저장하면 그 상태에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하면 위에 결과 314가 똑같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반지름은 15로 하고 똑같은 식을 입력하면 또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 나오고 반지름이 20인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2는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변수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벡터라는 것을 한번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대부분 1차원 배열 형태 혹은 2차원 배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원 배열 형태는 뭐 1학년들 학생들의 몸무게를 쫙 모아놨다든가 2학년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쫙 모아놨다든가 그 다음에 뭐 1학년 학생들의 선호한 색깔을 모아놨다든가 이렇게 몸무게, 영어, 색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주제가 하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한 줄로 쫙 이렇게 모을 수가 있죠. 그게 1차원 데이터고, 그다음에 2차원 배열의 이제 데이터는 뭐 3학년 학생들의 전 과목 성적 자료를 모은다. 그러면 여기는 뭐 이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게 쫙 이제 학생들별로 있으면서 여기는 뭐 영어,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여러 주제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 당연히 이렇게 2차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인데, 벡터는 뭐냐면 앞에서 본 것 중에서 1차원 데이터, 즉 1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R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히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벡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그 벡터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어쨌든 1차원 배열을 R에서는 벡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벡터는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의 값이 여러 개 연속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변수는 어떻게 되죠? 하나의 변수에는 여기 값이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변수고, 그 다음에 벡터 변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여러 개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쫙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벡터입니다. 단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숫자 넣고 여기는 문자 넣고 이건 안 되고요. 동일한 숫자면 다 숫자, 문자면 다 문자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벡터고요. 몇 개를 넣을 수 있냐? 이론상으로는 거의 이제 무제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벡터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변수의 어떤 값을 넣을 때는 그냥 값을 넣으면 되는데, 벡터는 여러 개의 값이니까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것이 C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이것도 함수입니다. 이 C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이렇게 C하고서 1, 2, 3 그러면은 X라고 하는 벡터에 1, 2, 3이라는 값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변수가 아니고. Y에는 A, B, C라고 하는 문자를 세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문자형 벡터가 되겠고, 이것은 논리값이 들어가 있는 벡터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x, y, z 값을 출력을 해보면 저장된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의 벡터는 동일한 자료형의 값들만 포함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냥 해봤습니다. 여긴 앞에 세 개는 숫자, 뒤에 세 개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W라는 데 넣은 다음에 W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도 다 문자로 바뀐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강제로 타입을 맞춰주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를 만들 때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죠. X에다가 1, 2, 3을 넣고요. Z에다가 A, B, C를 넣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수 X에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벡터 타입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 개를 하나의 변수에 집어넣으면 그 벡터가 되고요. y에는 문자 타입의 데이터 3개를 집어넣고요. z에는 논리형 값 3개를 4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x를 실행해 보면 1, 2, 3, y는 a, b, c 이렇게 됐고 z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하나의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번에 이제 w에는 숫자하고 문자열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w를 실제로 보면 숫자가 다 문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에는 1, 2, 3, z에는 a, b, c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벡터를 만들 때에는 이와 같이 c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값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하면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거 말고도 편하게 벡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벡터에 들어가는 숫자가 연속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와 같이 이 땡땡 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쓰는데 50 땡 90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50부터 시작해가지고 50, 51, 52, 53, 54 이렇게 이어진 정수 값으로 해서 90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50부터 시작해가지고 90까지 들어가 있죠. 이것이 요 땡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의 값을 나열하는 방식하고 이거를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1, 2,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부터 시작해가지고 90까지가 쫙 들어가 있죠. 연속된 숫자가. 그래서 이제 연속된 값을 벡터에 넣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이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출력해 보면 앞에 이렇게 꺽쇠가 붙는데 꺽쇠하고서 1, 25 이게 붙는데 가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게 이 값이 길다 보니까 두 줄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50은 이 첫 번째 줄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50이라는 값이 전체에서 첫 번째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5는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줄에 맨 앞에 있는 74가 전체에서 보면 25번째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길면 얘네가 어느쯤 어떤 값이 어느 위치에 있나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이루어진 숫자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50땡 90 해서 V1에 넣으면 출력해 보면 이렇게 50부터 51, 52에서 90까지 연속된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V2는 앞에는 하나씩 넣고 뒷부분에 연속 숫자를 넣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벡터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정한 간격, 연속된 숫자가 아니라 간격이 일정한 경우에는 seq라고 하는 시퀀스죠. seq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 예를 바로 보겠습니다. seq하고서 1, 100일, 3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면 1은 시작값이고요. 100일은 끝나는 값이고요. 3은 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1부터 시작해서 1, 그 다음에 3 더하면 4죠. 거기서 3 더하면 7이죠. 이런 식으로 3씩 증가하는 이런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텀은 이렇게 정수가 아니라 소수도 되는데 0.1에서 1까지 하고요. 텀을 0.1로 하면 0.1, 0.2, 0.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1까지의 그런 벡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의 숫자로 벡터를 만드는 명령어는 seq가 되겠고요. seq를 이용해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실행하면 1에서 100일까지를 출력하는데 3씩 건너뛰면서 출력을 하고요. 이번에는 0.1에서 1 사이를 0.1 간격으로
잘라서 출력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복값에 의한 벡터 이건 뭐냐면 같은 값이 동일한 값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리피트 그래가지고 REP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데 자 요거는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1을 타임즈는 5 그러면은 이제 1을 5번 반복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임즈가 뭐냐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1을 5번 반복하라. 그냥 1,5 이래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5번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땡5는 뭐죠? 1, 2, 3, 4, 5였죠. 이거를 3번 반복하니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REP는 반복값에 의한 벡터를 만드는 것이다. 네, 이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ABC라고 하는 값인데 이걸 갖다가 each 그랬으니까 각각이죠. each는 3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3번씩. 그러다 보니까 A를 3번, B를 3번, C를 3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요거는 뭔가요? ABC 전체를 3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BC, ABC, ABC 이렇게 됐네요. 자, 요것도 같이 따라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값으로 벡터를 만들려면 REP 함수를 쓰는데 1을 5개로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1에서 5까지를 3번 반복하면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BC 3개를 각각 3개씩 원소를 만들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BC 전체를 3번씩 만들려고 하면 이와 같이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데이터 벡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값들에다가 이름을 우리가 붙이면 편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90, 85, 70 이게 어떤 성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이게 90이 무슨 과목인지 85가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 위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해가 쉽겠죠. 네, 그게 이제 name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score라고 하는 벡터에 그렇죠? 벡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 자체는 스코어에 붙어있는 이름을 표시하시오 이런 함수인데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존, 탐, 제인 이렇게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90은 존의 점수고 85는 탐의 점수, 70은 제인의 점수다. 이렇게 서로 그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것들 위에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스코어 그러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원래 들어있던 값에다가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훨씬 이해하기 쉽죠. 90은 존의 점수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요때 요 나중에 그러면 요거 나중에 여기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점수들에서 50점씩 빼야 된다. 그럼 이제 연산하게 되는데 이때는 요 이름은 계산할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값들만 계산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ames score 이렇게 해놓고서 요 꺽쇠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요 이름에 여기에 붙어있는 이름의 두 번째라는 뜻에서 이름이 뭐죠? 제인 요거죠, 그렇죠? 요거의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요걸 나타내는데 이건 눈으로 한번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값에 이름을 붙여볼까요? 우선 세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스코어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스코어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재 그럼 스코어에는 값만 있죠. 이 스코어에 이름이 있나 살펴보니까 null 그래서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를 다시 입력을 해보면 값 위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이름의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탐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벡터에서 값을 이제 지금까지는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빼내는 방법입니다. 뽑아서 보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D라고 하는 어떤 벡터에 1, 4, 3, 7, 8 이런 값이 들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꺽쇠하고서 여기에 인덱스를 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D1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D라고 하는 벡터에서 첫 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뽑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의미는 D라고 하는 벡터에서 두 번째에 저장된 값을 뽑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는 벡터 안에 있는 값들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이런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뽑게 되고요. 혹시 프로그래밍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에서는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하는데 R에서는 1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값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값을 한꺼번에 추출하는 법을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D라고 하는 벡터에 1, 4, 3, 7, 8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D에 이번에는 어떤 인덱스가 하나가 아니라 1땡3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1땡3은 뭐였죠? 1, 2, 3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한꺼번에 뽑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건 무슨 뜻일까요? C하고서 1, 3, 5 그러면은 D에 들어있는 벡터 값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 값을 뽑으라는 얘기가 되겠고, 요거는 무슨 뜻이죠? 1에서 5까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값까지를 뽑는데 시퀀스니까 2씩 건너뛰면서 뽑으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1, 3, 5 이렇게 홀수 번째를 뽑는 그런 명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하나의 값을 뽑을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뽑아서 우리가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번째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쓰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즉, 두 번째 값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죠? C 3땡5니까 3, 4, 5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값을 뽑으시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눈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에 들어있는 값들을 우리가 뽑아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D라는 벡터에 1, 4, 3, 7, 8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값을 뽑아 보이시오. 4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1에서 3까지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뽑으시오. 제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값을 뽑으시오. 역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에서 5까지 가는데 시퀀스니까 2씩 건너뛰면서 즉 1, 3, 5 마찬가지네 위하고 이렇게 결과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는 제외하고의 뜻이라고 했죠. D에 있는 값 중에서 두 번째를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4가 빠지고 1, 3, 7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니까 앞에 1, 4, 5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값을 추출하는데 인덱스, 즉 몇 번째 값을 뽑아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이름을 가지고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아까 데이터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놓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뽑을 수 있는데 여기처럼 이제 GMP에 이렇게 값이 들어있고 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요 값들에 그래서 코리아가 이렇게 되고요. 재팬이 이렇게 되고 네팔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 값을 붙이면 GMP 1 그러면 뭐죠? 2090이 나오겠죠. 첫 번째 값이니까. 근데 GMP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하고 매핑되는 게 뭐죠? 이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MP하고 코리아, 네팔 그러면은 뭐죠? 코리아하고 대응되는 2090하고 네팔하고 대응되는 960 이것이 같이 뽑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같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MP라고 하는 벡터에 3개의 값을 집어넣고요. 그럼 여기에 이름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GMP를 출력해 보면 3개의 값이 있고 그 위에 이름이 붙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GMP의 1 그러면 뭐죠? 요 값 중에서 첫 번째 값을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값과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름이 코리아인 값을 보이시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값이 이름이 코리아인 코리아인 그런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의 이름이 코리아하고 네팔인 거를 모아서 보이시오. 그러면 코리아하고 네팔만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값의 이름을 통해서도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에 대한 산술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라고 하는데 이렇게 1, 4, 3, 7, 8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 벡터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2 곱하기 D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D라는 벡터에다 2를 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D에 있는 값들 하나하나에다가 모두 다 2를 곱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D에서 5를 빼라는 얘기는 같은 의미로 D에 있는 값들 하나하나에서 다 5를 빼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D에 있는 모든 값들에 3을 곱한 다음에 그 값 모두에다가 다 4를 곱하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산술 연산은 벡터 안에 있는 값들 하나하나에 대한 연산으로 바뀌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원소가 100개가 있으면 거기다가 5 더하면 100개의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편하게 어떤 우리가 작업하는 수단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D에다가 1, 4, 3, 7, 8 이렇게 놓고요. 벡터 전체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벡터 하나하나의 값에 2가 곱해진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D를 출력해 보면 D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직 1, 4, 3, 7, 8입니다. 단순히 여기다가 2를 곱한 결과만 보이시오.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D가 변화되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D에서 5씩 다 빼서 보이시오. 5씩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D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4를 더하면 이와 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와 벡터 사이에도 연산이 됩니다. 신기하죠? 단 기억해야 될 거는 벡터와 벡터 사이에 연산을 하려면 두 벡터가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벡터를 연결하는 연산입니다. 이건 연산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자, X라고 하는 벡터에는 1, 2, 3 들어있고요. Y라고 하는 벡터에는 4, 5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X와 Y를 이 C라고 하는 게 묶어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래서 이 묶어주는 게 어떤 값들만 묶어주는 게 아니라 벡터와 벡터도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Z에는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X는 1, 2, 3, Y는 4,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더하기 Y, X 벡터 더하기 Y 벡터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5, 3 더하기 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Z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칙 연산이 다 벡터와 벡터 사이에 연산이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결과를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X라고 하는 벡터, Y라고 하는 벡터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합쳐서 보여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x와 y가 아직 합쳐진 건 아닙니다. 합쳤을 때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렇게 합쳐진 거를 다른 벡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z는 이미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합쳐진 내용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x와 y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벡터와 벡터를 더하는 것은 원소끼리의 덧셈이다. 금방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덧셈의 결과를 또 다른 벡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z의 실행 결과가 저장이 되지요. 네, 이 벡터를 우리가 정의를 해놓으면 벡터에다가 함수들을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쓰는 함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벡터에 100개의 값이 들어있는데 그 100개의 값에 대한 합계를 내고 싶다. 합계를 내고 싶다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그 벡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100개의 값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mean이라고 하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median은 이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 즉 벡터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var은 variance, 그래서 들어있는 값들의 분산값. 그 다음에 sd는 standard deviation 그래가지고 표준 편차. 그다음에 sort는 들어있는 값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보통은 작은 값에서 큰 값순으로 정렬하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함수 하나에 집어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range는 들어있는 값들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 다음에 length,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함수인데 이 벡터에 값이 몇 개 들어있냐 이거 알고 싶으면 length 이거를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이 다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함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뒤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이 있고요. 여기에 sum, length, mean, max 뭐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요거는 sort가 지금 3개 있는데요. sort d 그러면은 이 값이 이제 정렬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입니다. 근데 나는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decreasing은 true 그러면은 이게 decreasing이라는 게 내림차순이라는 뜻이거든요. 내림차순을 t로 하면 내림차순이 되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오름차순이에요.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직접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중앙값을 구하는 것이고, 요것은 d라고 하는 벡터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d라고 하는 벡터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로 나누니까 이게 뭐죠?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네요. 그래서 mean을 구하는 거, mean을 구하는 함수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 해보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배운 다양한 함수들을 한번 벡터에 적용해 볼까요? 자, 우선 d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고요. 그러면 잘 들어갔나 확인해 보면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값들의 합계, 그 다음에 2를 곱한 것들의 합계, 그 다음에 뒤에 벡터 d는 원소가 몇 개 있나, 그게 length라는 함수였죠. 10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1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값들의 평균 3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 10, 그 다음에 최소값 1. d를 소트하면 이와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decreasing은 true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름차순은 decreasing은 false인데 그냥 decreasing은 false를 안 써도 올림차순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요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다음에 V1의 이 D에 있는 값 중에 중앙값을 찾아서 V1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계값을 길이로 나누니까 평균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V2에는 평균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썸 이런 것처럼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어떤 함수 형태죠. 그래서 함수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함수라는 게 뭘까? 이것도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를 생각하면 좀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y는 fx 이런 함수 형태 많이 여러분이 봤죠? 이게 무슨 뜻이죠? x라고 하는 것을 이 함수에 입력을 하면 y라는 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결과가 y에 저장이 되는 것인데, 이게 R에서의 똑같은 함수의 의미입니다.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그 인풋으로 x를 주면 이 x는 뭐 어떤 값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리고 주는 값도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함수를 통과를 하면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 식에서는 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거 보세요. sort 가로 열고 닫고 했으니까 이 sort라고 하는 이제 함수죠. 그래서 여기 함수에 인풋 값이 있는데 인풋 값이 두 개입니다. 이 컴머가 있다는 얘기는 컴머를 기준으로 인풋 값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전체가 인풋 값 하나, 이렇게 인풋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소트 함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인풋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식하게 매개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파라메타 매개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트 함수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매개 변수가 두 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d는 매개 변수의 값입니다. 매개 변수의 값. d나 false 이거는 매개 변수의 값이고, decreasing은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 는 앞에 있는 거는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이름. 여기는 이름이 없네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 용어를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고요. 어쨌든 함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뭘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뭐 연산을 해서 아웃풋을 내주는 거, 이것이 함수다. 일단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로 호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볼 때 이해를 하라고서 이렇게 좀 예를 보여주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함수가 있으면 함수에는 이렇게 정의가 이미 돼 있어요. 매개 변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 사이는 이렇게 컴마로 돼 있습니다. 이게 표준 포맷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v1이라는 벡터에 이렇게 값이 들어 있으면 이거를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x는 그러면 이게 뭐죠? x가 매개 변수 이름, 그 매개 변수의 인풋으로 주어지는 거는 v1이라는 벡터, 그 다음에 디크리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거 매개 변수 이름, 그 다음에 값,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개 변수 이름, 그 다음에 값, 매개 변수 이름, 값, 이렇게 쌍으로 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표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이렇게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을 하고 매개 변수만 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개 변수 이름을 주면 디크리징은 그러면 이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고, 특히나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하나만 줬어요. 그러면 뒤에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명령을 안 줬는데, 그럴 때 매개 변수를 생략했을 때 자동으로 정해지는 매개 변수 값, 이걸 갖다가 디폴트 밸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오름차순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디폴트를 해당하는 경우에 생략하면 그냥 자동으로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빼먹어도 정상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기 위해서 v1이라는 벡터에 이런 값들을 넣어놓고요. 매개 변수 이름과 매개 변수 값을 준, 이게 표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면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 이름을 제외하고 매개 변수 값만 원래 정의된 함수의 순서대로 주면 됩니다. 그래도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false하고 v1을 바꾸어서 실행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된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값을 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하나만 주면 뒤에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디폴트 값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오름차순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를 벡터와 같이 쓰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아마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벡터 D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의 값이 들어있는데 이 벡터하고 어떤 값하고 크기 비교를 하면 등호, 부등호를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거는 일단 이해하면 이런 뜻이죠. 벡터 D가 5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벡터에 있는 하나하나의 값하고 5하고 비교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이 5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 다음에 또 2가 5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쫙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만족을 하면 true,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뭐의 개수와 같죠?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하고 같겠죠. 요거는 뭘까요? 자, D가 5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요거의 결과는 뭘까요? 뭐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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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하다가 6부터 true, true, true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각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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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true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뽑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여기 인덱스가 들어갈 자리잖아요. 몇 번째 것을 뽑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false, false 이렇게 나오면 어떤 뜻이 나냐면 true에 매치되는 애들만 뽑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6, 7, 8, 9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6, 7, 8, 9만 5보다 크잖아요. 나머지 1, 2, 3, 4, 5는 5보다 크지 않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D가 5보다 크냐에 대해서 합계를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D가 5보다 크냐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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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체 true하고 false를 가지고서 합계를 내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true나 false를 합계를 내라든가 더하라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자, true는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false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이렇게 되면은 true인 거에만 1이 되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D가 5보다 큰 거에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뜻하고 결국 같아지는 겁니다. 이 D에서 5보다 큰 값들의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6, 7, 8, 9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의 합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해하면 논리 연산자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이해가 잘 안 갔으면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이 들어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연산자 요거는 뭐냐면 같으냐 그럽니다. 같으냐, A와 B가 같으냐, 이거를 물어보고 마찬가지로 결과는 true나 false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not equal은 같지 않으냐, 그 다음에 요거는 or, 그 다음에 요거는 and,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or나 and에 의해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뭐죠? D가 5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D가 8보다 큰 그런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여기 있는 값들이요,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케이스를 찾으시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 자체를 이렇게 변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부분에다가 이 조건을 넣게 되면 이 조건에 맞는 값들을 D에서 찾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신기하죠?
한번 이것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를 벡터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D라고 하는 벡터에 값을 넣고요. D가 5보다 크냐, 이건 크거나 같으냐, 이건 뭐라 그랬죠? D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하고 5하고 비교해서 크거나 같은지 여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9개가 나옵니다. 9번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앞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은 false로 나오고 만족하는 부분부터 true로 나온다. 이제 D가 5보다 큰 것들만 보이시오. 그러면 이렇게 6, 7, 8, 9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5보다 큰 것들, 큰 원소들의 개수가 몇 개냐? 4개다. 여기서 눈으로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D가 5보다 큰 값들의 합계, 요거는 요 같은 식으로 해서 30이 나왔고, 그 다음에 D가 이게 이퀄보 2개는 같으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false, true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의해야 될 것이 같으냐를 물어볼 때 이퀄보 2개를 써야지 D가 5보다 같으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거는 true, false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해볼까요? 왜 안 나올까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5를 D에 저장하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도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게 원래 어떤 원소를 뽑아오기 위한 인덱스를 지정해야 되는데 조건을 지정하면 조건에 맞는 원소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없네요. 이 경우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 이런 조건에 맞는 값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R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쭉 해봤는데요. R을 쓰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좀 알아두면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헬프 기능이 있는데요. 헬프 기능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help 너무 타이핑하기 힘들다 그러면 물음표하고 sum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그렇거나 아니면은 뭔가 함수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떤 키워드가 생각난다 그러면은 이제 help.search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RStudio에서 이제 help를 쓰려면 여기 RStudio에 보면 여기 help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검색을 해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help를 눌러보면 요거는 이제 R의 표준 포맷입니다. 근데 sum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알고 싶은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가로하고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패키지 그래가지고 패키지는 비슷한 함수를 어떤 모아놓은 꾸러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꾸러미 안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더라. 그런 뜻으로 일단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게 sum을 가장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함수를 설명한 것이고, 여기에 디스크립션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세지에는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포맷으로 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여기에 있는 이 매개 변수 있죠. 매개 변수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가면 이제 함수에 대한 상세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이게 다 영어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value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value는 이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아웃풋이 나오죠. 그걸 리턴 값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를 또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example이죠. 함수를 쓰는 방법을 여기다가 예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에 영어 잘 이해가 안 돼도
여기는 이그젠플을 따라해 보면 이 함수가 어떻게 쓰는 거구나 이걸 갖다가 그냥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이 좋은 게 이런 헬프 기능이 아주 이제 쉽게 잘 돼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이거 귀찮다. 나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찾아보고 싶다. 그래도 이제 구글에도 잘 나와요. 워낙에 구글이 검색 기능이 뛰어나서 그래서 구글에서 R에 대한 뭘 검색해 보고 싶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쓰고요. 뒤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키워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컬럼 썸 그래가지고 2차원 데이터에서 컬럼별로 어떤 합계를 내고 싶다. 그런 함수가 있나 이런 걸 찾아보는 건데 그러면 금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보면 컬럼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벡터 D에다가 논리연산자를 적용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벡터 D에 값을 저장을 하고요. D가 5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D에 있는 모든 원소들하고 5하고 비교해가지고 크거나 같은지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는 false, true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D가 5보다 큰 것들만 보이시오. 이런 결과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D가 5보다 크냐 물었기 때문에 true, false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true에 해당하는, true에 매칭되는 원소들만 뽑아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가 5보다 크냐에 합계를 냈는데 true, false를 합계를 내면 true만 1로 세팅이 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5보다 큰 값들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5보다 큰 것들의 합계는 이와 같이 구하고요. 그다음에 D가 5보다 크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크냐를 물어볼 때 연산자가 이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D가 5보다 크고 D가 8보다 작은 이런 것들을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컨디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이거를 이 인덱스를 지정하는 부분에 넣으면 이 조건에 맞는 값들만 뽑게 됩니다. 그래서 6과 7이 나오게 되죠.